아니 너무 감사해요. 아니 별 말씀. 네. 아니 제가 저번 박사님과 참으시면서. 안녕하세요. 후원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중에 이제는 그 후원금 걱정하지 이렇게 해서 아니 마음대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퇴직연금 혁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부회장 윤영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님 참가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 오셨습니다.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실 성주호 경대 교수님 소개합니다. 염용섭 국민은행 연금사업본부장 오셨습니다. 박의식 현국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조용순 하나은행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백상현 기업은행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허선호 미래세증권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이형구 KB증권 대표님 오셨습니다. NH투자증권 한국일퇴직연금사업부 대표님 소개합니다. 이병성 미래세자산운용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부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삼성생명 김선진 사무님 오셨습니다. 글로벌생명 조기등 전문님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도 하죠. 오늘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해 주신 은행연합회 이인균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이 본부장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기린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퇴직연금개발원 김경선 회장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 김경선입니다. 퇴직연금은 2,500만 근로자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입니다. 또한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퇴직연금이 있다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하도록 적극적인 운용을 해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의 규모를 키우고 운영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퇴직연금 제도와 상품에 대한 연구와 교육,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혁신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퇴직연금개발원 김경선 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고용노동부 출신이십니다. 저보다 훨씬 선배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사를 제가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전부 제가 참석한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퇴직연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은 임금 체불 4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이 이 퇴직연금으로 하게 되면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이 이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아서 노후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변화가 저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개혁의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를 위한 노동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장관으로서 뭐 며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현장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퇴직연금 의무 입법을 하고 또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속도를 내는 겁니다. 오늘 포럼에서 이 논의되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김경선 회장님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문도 하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행사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인 퇴직연금 의무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자꾸 대권 지지율이 오른다 하니까 그걸 제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아직 5%는 못 넘었지요.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특히 참고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어떤 토론을 했냐면은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이 논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하고 퇴직 시기하고 그 빈 공간을 배워야 된다 이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나온 그 어떤 말씀도 잘 새겨서 신속하고 제대로 입법화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 권홍창입니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를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그 가입자의 희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입자 그리고 사용자가 어떠한 사업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메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DB형에 대해서 수익률과 리스크 그리고 퇴직연금을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 부채를 증가를 어떤 식으로 해지할 것인가를 보고 해서 DB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디시전 메이킹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DC형 사업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현재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가입자는 사용자가 택한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 건데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계약하고 행정비용 등이 나타나는 장점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자나 아니면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낮아지고 IRP 등 기존 계좌와 함께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률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도인출이나 아니면 연금 후액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적인 안내가 없다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 등의 종류나 디폴트 옵션, 리스크 수익률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결정을 이제 스스로 하게 하는 그런 본적인 지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이제 다섯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남재호 박사님께 두 번째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제목을 보통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수익률 제고라는 용어를 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퇴직연금의 가장 현안 과제라고 그럴까요? 지금 시급한 풀어야 할 숙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퇴직연금 제도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미숙하다. 그거로 일단 연금화 얘기를 하고 연금화가 가능하려면은 충분한 수준의 적립금이 모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도 보통 해지라고 표현하는 중도 누수를 어떤 식으로든 강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앞단에서 제도 일어나 지금 아직 퇴직연금 제도에 들어오지 않은 중소형세 기업들을 강제적으로 제도에 편입시켜야 된다. 현재와 같은 퇴직연금 지배구조 하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익률이 2% 초반대를 벗어나는 게 거의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률 2% 초반대의 어떤 연금 자산을 운영하는 제도에 국민 근로자들을 강제로 편입시키거나 적립금을 빼지 못하고 계속 넣어두게 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거죠. 그렇게 개정이 되고 그 안에서 국민연금공단 포함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리형 포함해서 그런 형태의 기금형 지배구조가 어떤 수익률 제고에는 가장 근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험연구원의 강수구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금개혁이 한두 해 동안 계속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요는 공적연금은 확장하고 싶어도 노후소득 보장, 재정 안정화라는 어떤 발목을 잡는 어떤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노후 보장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노후 보장을 필요로 하는데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분명히 노후 보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재원으로 어떤 노후 자산으로 역할을 대체할 것인가? 퇴직연금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 과정에서 퇴직연금의 어떤 역할이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를 이제 우리 산업에서나 제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한계와 기대가 있습니다. 한계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퇴직연금 제도가 앞에서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왼쪽 표에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게 가입 단계부터 해서 자산 운용, 급여, 정책 지원과 산업의 노력, 이 전반적인 어떤 측면을 봤을 때 2%가 아니고 상당한 프로가 부족하다. 현재 그렇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고, 자본시장 어떤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제도만의 어떤 개선으로는 그 한계를 좀 극복하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제 왼쪽에 정리한 어떤 평가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운용적인 어떤 기법, 이것보다는 금융시장의 변력 환경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빨리 조성이 돼야 되고요. 사업자 간의 건전경쟁, 아까 얘기했듯이 머니무브 현상을 잡기 위한 어떤 금리 경쟁이 아니고 정말로 건전경쟁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런 상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적립금이 관리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영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운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고 개선점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제 하회하는 이제 수익률이 보이는 거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보다는 그런 단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해서 운용을 하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DC IRP의 경우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 배분과 적극적인 이제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그 발표자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콜렉티브 디시던, 투자 이름이던, 로버저변 등의 이제 전문적인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사용자나 어떤 사업자들이 역할이 강화되는 형태의 정상적인 그런 디폴트 옵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이렇게 우리가 제도나 사업자나 상품을 비교할 때 단순한 수익률 인하 요구보다는 어떤 적절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노총의 유정혁 본부장입니다. 전액으로 이제 원리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일부 제한하면서 실제적 배당 상품을 확대하는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특수기금형 지배구조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퇴기금, 프론시아 이 기금 제도는 보다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론시아 제도가 뭐 7% 정도의 이 수익률을 보고 있어서 실적 배당보다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제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동안에 다른 뭐 DC형이나 실적 배당형 제도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있어서도 뭐 그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2, 3년의 성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과라 보여지고요. 그러한 그 중퇴금의 이러한 특성은 이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적연금 제도의 성격과도 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100인 이상으로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퇴직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 지금 퇴직연금 제도가 다층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넓은 사학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이나 이게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중퇴기금 가입도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FM가이드의 김명주 대표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성과평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요, 제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익률은 정확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수익률은 상당한 숫자 오류를 가지고 있는 부정확한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 수익률은 유용한가? 비교 불가능한 수익률이고요. 경쟁 유도를 할 수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는 것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률을 그럼 제고할 수 있는가? 성과평가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수익률 자체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계획부터 실행, 평가, 개선 방안에 이른 어떤 수익률의 구조적인 단계적인 수익률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 수익률이 측정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정말 안전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감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데, 그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수익률에 대한 공시와 또 사업자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물가에 데려가도 물을 먹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들이 원리금 상품을 선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도 책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권유하고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말을 물가에 데려가면 대부분의 말은 물을 먹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제도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구축해야만 합니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있도록 이정표도 만들고 길을 내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올바른 가입자의 동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품을 권유하고 효율적인 수익률 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가입자의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68페이지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퇴직연금과 수익률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논쟁은 1960년대에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활성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바로 나왔던 개념이 금액가중 수익률과 시간가중 수익률이라는 개념이고요. 1968년에 미국의 은행연합회에 해당되는 BAI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권장을 합니다. 반드시 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수익률로 평가하고 시간가중 수익률을 권장하고 위험을 측정해라. 그리고 지금 CFA라는 곳에서는 성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하고 완전한 성과 데이터 공개가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이제는 제대로 된 수익률을 공시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래서 가입자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서로 경쟁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정확한 수익률을 통해서 사업자 평가를 해야만 사업자가 경쟁을 합니다. 참고로 대표적으로 사업자 평가의 오류는, 그리고 오늘 많은 그 앞에 얘기하셨던 분들의 성과평가 담당자로서의 오류는 이 부분입니다. 전체 수익률과 개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푸른 씨앗의 수익률은 전체 총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퇴직연금 전체 시장의 수익률을 비교해야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푸른 씨앗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가입자들은 거기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적 배당 수익률과 비교를 합니다. 이런 어떤 성과를 비교하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공시를 해야만 투자자들의 원인 무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이유를 통해서 사업자들은 경쟁하게 되고 가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청 고용사회연구소 부장 임명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원리금의 투자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관심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면은 이 퇴직연금 자체가 퇴직금 제도에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게 퇴직연금 자체를 좀 투자자산이라고 보기는 보다는 자기의 노후자산 그런 쪽으로 인식하는 게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투자금이 아니라 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종잣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제일 먼저는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인 이하로만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최소 50인 이하라든지 좀 더 넓힌다면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그 중소기업 퇴직연금으로 몰아온다면 좀 더 많은 그 퇴직연금 시장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배당형 상품 내에서도 그 자산 배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 안에서도 보면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채권에 너무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 주식 시장이 안 된다면 해외 주식에 대한 그런 비중들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배당형에 좀 더 뭔가 가입자를 더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출 제도 자체를 좀 바꿔가지고, 세 번째는 그 기금형 제도 도입인데요. 이 기금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 시작할 때 계약형으로 시작을 했었고, 중간에 중소기업 퇴직연금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전면적으로 기금형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국내 자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노사관계 성숙도를 보면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건 임원도 수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희 감독원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제 다양한 방안들을 좀 백화점식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가입자의 직접 운용, 즉 계약형 지배구조에 따른 보수적 운용으로 연금 성격에 부합하는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입자 형태적 편향으로 인해서 적정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주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DB정의금융위원회 및 IPS 같은 퇴직연금 장기투자 및 적정 자산 배분을 유도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업자의 업무 및 비용을 반영하고 운용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 부과 체계가 도입됐고 4월에 그다음에 최근 실물 이전 서비스 개시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최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실적 배당의 상품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의 니즈에 맞추어서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다양한 실적 배당 상품 마련을 추구한다든지. 안녕하십니까. 저 기재부 연금보험기획과입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퇴직연금이라고 저희 수단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뭐 퇴직연금의 중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나왔던 여러 가지 인식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많이 배우고 가는 거고요. 일단 뭐 도입률 조절이라든지 낮은 수익률이라든지 뭐 높은 일시금 수령률 같은 문제들,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안을 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고,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광명 국장님께는 시간 제한을 드리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끝나라는 얘기를 알아듣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 9월 4일날 저희가 연금개혁 방안을 아마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3가지 사항입니다. 일단 넓게 보고 가자. 지금 대략 1200만 가입 대상 중에 550만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분들 많이 포섭하자라는 건데, 아까 장관님께서 퇴직연금 의무화 말씀 주셨고요. 근데 의무화 말씀 주시는데 아까 그 발제자금 중에 하나가 제품이 좋으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건데 2.2% 내외의 수익률을 갖고서 강제하는 건 현실적 어려움이 봉착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상 저도 이제 현실적 어려움이 봉착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문제에 대한 쉽지 않구나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두텁게 보고 가자는 게 저기가 3가지 방향인데, 아까 수익률은 말씀 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올라가면 사업자들의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갑니까? 세 번째는 일단 오랫동안밖에 아까 뭐 중도 해지율 뭐 이런 말씀 나오고 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들이 3가지 기본 방향성 하에 고용개선 정책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정혁 본부장님도 가입자의 신뢰적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성숙도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강산 선임연금 위원님도 주셨습니다. 토론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장 디스카운트 얘기를 주셔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식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익률을 자꾸 얘기하는 게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니냐? 라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랑 뭐 정책을 설계하는 저희나 제가 열심히 보면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서 성조 사회자님께서 시간 무제한으로 줬으면 좋겠고 책을 자신이 없어 이런 거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사, 정학까지 이렇게 협치적이고 화합적이고 크게 안 싸우면서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사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박수 한번 치고 가보려고.